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바로 전경중 완세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된 한 가문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초자연적인 예언이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대하 드라마입니다. 진나라의 공자완이 제나라로 망명해서 어떻게 그 후손들이 강씨의 나라를 통째로 삼키게 되었는지, 그 운명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4부로 구성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예언에서 시작해 왕자를 차지하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따라가 봅니다. 2부에서는 사마천이 이야기를 다른 세가들과 어떻게 엮어놓았는지 그 서사의 그물망을 분석해 보고요. 3부에서는 이 역사 속에서 탄생한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고사성어들을 알아봅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사마천이 내린 인물평가와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역사적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1부 예언의 실현 망명에서 왕좌에 이르기까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거대한 서막은 아주 기묘한 예언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진나라 여공의 아들 공자완이 태어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침 진나라를 지나던 주나라의 태사에게 완의 미래를 점치게 했는데요. 태사가 뽑은 괴는 관괴가 변하여 비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사는 이렇게 해석했죠. 이것은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니 군왕에게 손님 대접을 받는 것이 이롭다. 즉 완의 후손이 장차 나라를 갖게 되지만 그곳은 진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바로 강시성을 가진 제나라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물망능양태, 즉 두 사물이 동시에 강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나라가 쇠퇴해야만 비로소 전씨가 흥성할 수 있다는 운명의 저울 같은 예언이었죠. 사마천은 이 신탁을 서두에 배치함으로써 전씨의 찬탈을 단순한 반역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우주적 운명의 흐름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예언은 곧 현실의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진나라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부친 여공이 피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공자완은 제나라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당시 제나라는 춘추시대의 패자, 환공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환공은 완의 고귀한 혈통을 알아보고 높은 벼슬인 경자리를 제안했죠. 하지만 여기서 완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망명한 신하가 감히 높은 벼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며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기술직인 공정이라는 낮은 자리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성씨도 진에서 전으로 바꾸죠.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타국에서 정적들의 견제를 피하고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죠. 권력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 실무를 맡으며 조용히 신뢰를 쌓는 것. 이 덕망 있는 망명객의 이미지는 훗날 전씨 가문이 권력을 잡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도덕적 자산이 됩니다. 덕의 씨앗이 훗날 찬탈의 열매가 되는 역설적인 시작이었죠. 세월이 흘러 진완의 후손인 전상, 즉 전성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전씨 가문은 제나라의 막강한 세력이 되었는데요. 전상은 가문의 비전인 민심 장악을 완성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그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바로 대두대소두수 정책입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줄 때는 규격보다 큰 되를 사용해서 넉넉하게 주고 돌려받을 때는 작은 되를 사용해서 적게 받는 겁니다. 사실상 자신의 재산을 털어 백성들에게 퍼준 셈이죠. 이 계산된 관용의 효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시 제나라 군주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세금을 거두기에 급급했거든요. 백성들은 전씨를 찬양하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할머니인 나무를 캐시거든 전성자댁에 바치세요. 라고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백성들이 이미 군주가 아닌 전씨를 자신들의 보호자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전씨는 무력이 아닌 경제적 포퓰리즘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실상의 천명은 이미 이때 강씨에게서 전씨에게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심을 얻은 전상의 권력은 이제 군주를 위협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는 여전히 강력한 정적인 감지와 그를 총애하는 제간공이 있었죠. 우유부단한 간공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전상은
망설임은 이를 망치는 도둑이다라는 가문의 조언을 받아들여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정적 감지를 제거하고 급기야 군주인 간공까지 시해하는 대역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군주 평공을 세우며 권력을 독점하죠. 이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치밀한 준비 끝에 내려진 필연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전상은 평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베푸는 좋은 일은 군주께서 하시고 형벌을 내리는 굳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듣기엔 충성스럽지만 사실상 생살여탈권을 쥐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이었죠. 전상은 이 권력으로 반대파를 모두 숙청하고 자신의 일족을 요직에 앉힙니다. 이후 몇 세대가 지나 전하가 주나라 천자로부터 정식 제후로 책봉받으면서 전씨의 찬탈은 실질적 지배를 넘어 법적인 정통성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사마천이 이 이야기를 사기라는 거대한 역사서 속에 어떻게 배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서술 전략을 알면 이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사마천은 정경중 완세가를 강씨 제나라의 역사인 제태공세가와 아주 정교하게 대비시켰습니다. 강씨 가문은 주나라 개국 공신이라는 화려한 정통성으로 시작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형제 간의 골육 상쟁, 군주의 타락, 무능함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환공의 시신이 67일이나 방치되었던 사건은 그 몰락의 상징이죠. 반면 전씨 가문은 망명객이라는 미약한 신분으로 시작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사마천은 이 대비를 통해 혈통만으로는 왕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씨가 실패한 자리에서 전씨는 실력으로 새로운 정통성을 만들어낸 것이죠. 또한 전환의 고국인 진나라의 역사를 다룬 진기세가와도 연결됩니다. 진나라의 혼란과 쇠퇴는 유능한 인재인 전환을 제나라로 떠나보내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진나라가 쇠해야 전씨가 흥한다던 그 예언처럼 한 나라의 실패가 다른 나라 새로운 왕조의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국가는 인재를 지키지 못하면 미래를 잃는다는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마천이 찬탈자인 전씨 가문을 제후들의 역사인 세가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원래 세가는 대대로 영토를 받은 합법적인 가문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명분보다 실질적인 역사적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라도 전씨가 실제로 제나라를 장악하고 통치체제를 확립했다면 그것이 곧 역사라는 현실주의적 역사관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공한 찬탈은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정통성이 된다는 냉철한 통찰이죠. 3부에서는 이 장대한 드라마 속에서 탄생한 권력의 핵심을 찌르는 고사성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만 알아도 전씨 일가의 역사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예언에서 나왔던 물망능양태입니다. 두 사물이 동시에 커질 수는 없다. 하나가 흥하면 하나는 반드시 쇠한다는 역사순환의 원리입니다. 전씨의 흥성이 진나라와 강씨 제나라의 몰락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이 성어는 누군가의 쇠락이 누군가에게는 기회라는 권력 투쟁의 제로섬 게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대두대 소두수입니다. 큰 되로 빌려주고 작은 되로 받는다. 전상이 민심을 얻기 위해 썼던 전략이죠. 겉보기엔 손해보는 장사 같지만 실제로는 백성의 충성심이라는 더 큰 이익을 남기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선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처세수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일인 팽일인입니다. 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한 사람을 삶아 죽인다. 이것은 전씨 왕조가 자리를 잡은 후 제 위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위왕은 뇌물로 명성을 산 관리와 묵묵히 일만 한 관리를 가려내어 전자는 끓는 가마에 삶아 죽이고 후자는 파격적으로 포상했습니다. 이제 전씨 가문이 찬탈자를 넘어 엄격한 법 집행자로서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하지만 통쾌한 성어입니다. 마지막 4부입니다. 사마천은 이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먼저 시조인 진환입니다. 사마천은 그를 덕망 있는 시조로 그립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겸손이었습니다. 이 겸손은 가문의 생존을 지켜주었고 후손들의 찬탈 행위에 선한 시작이라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도덕적인 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열매는 권력 찬탈이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죠. 다음은 전상입니다. 이 이야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죠. 사마천은 그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보다 그의 방법에 주목합니다. 민심을 훔치는 대담함, 정적을 제거하는 냉혹함,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까지. 사마천은 전상을 통해 권력이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쟁취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 위왕입니다. 그는 찬탈로 세워진 왕조가 어떻게 정통성을 획득하는지 보여줍니다. 혈통이 아닌 능력과 공정한 통치로 나라를 다스린 위왕의 등장은 전시 정권이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유능한 통치 집단으로 진화했음을 증명합니다. 결국 역사는 승자의 편이자 능력을 증명한 자의 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사마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운명과 인간의 의지입니다. 이야기는 예언으로 시작됐지만 그 예언을 실현한 건 수백 년에 걸친 인간의 치밀한 노력이었습니다. 운명은 그저 기회를 줄 뿐, 그것을 잡는 건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둘째는 바로 민심입니다. 강시 제나라는 전쟁터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무너졌습니다. 전시는 하늘이 내려준 권리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사마천은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역사의 불변의 법칙을 이 장대한 서사를 통해 웅변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한 상속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는 냉철한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죠. 오늘 수박겉핥기에서는 사마천 사기의 전경중 완세가를 통해 한 가문의 끈질긴 집념과 역사의 비정함을 살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